네, 안녕하세요. 2024 학생 보호자 온라인 아카데미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오 플러스 온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교사 한주연입니다. 그리고 앞에 멋진 강의를 해주신 강수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궁금한 거나 불안했던 마음이 사실 좀 굉장히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부는요, 조금 더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궁금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뇌의 발달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인내력과 통제력이 상실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중독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치료 후에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전두엽 즉 이제 조절력을 기를 수 있는 좀 좋은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잘 답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만약에 그 중독을 이제 너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뇌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이제 그때 얼마나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그 중독도 초기가 있고 또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독 상태에서는 뇌가 그냥 검사해 보기에 특별히 구조적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관찰되지 않는 시기가 있고요. 후기로 가면 예를 들어 많이 음주를 많이 하셨던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는 뇌가 되게 줄어들어 있어요. 심지어 치매 환자분들처럼 해마라는 뇌의 기억 장치도 되게 작아져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해도 완전히 원상 회복하기는 어렵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 게임 문제라든지 또 도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덜 분명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많은 연구에서 아주 후기, 아주 정말 너무 오래된 만성 이런 행동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초기에 특히나 우리 게임 중독 친구들의 여러 가지 뇌영상 연구를 예일대라든지 많은 연구기관에서 해봐도 초기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가 떨어졌던 친구들도 게임이나 어떤 중독성 관련된 자극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아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시간 이후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빠른 시기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아까 질문하신 조절력을 키우는 방법,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전두엽의 발달은 말씀드렸듯이 뇌의 충동성 부위라든지 또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부위의 성장보다 남학생들 경우에는 2에서 3년, 여학생 경우에는 1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늦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갭은 나중에 성인기 거의 가까워서야 갭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갭이 큰 시기 동안 아이들의 조절력을 도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당장 하고 싶은 것을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조급함, 또 지금 잠깐 계획성 있게 뭘 하기보다는 급하게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점들이 이제 전두엽의 발달에 아직은 조금 덜 발달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장 다 잘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뇌가 발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선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아이를 비난하지 않고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안 되니가 아니고 아직은 이게 안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잘 도와보자. 이런 어떤 자세로 도와주셔야 되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려고 하였던 어떤 의지라든지 계획, 노력들을 틈틈이 구체적으로 잘 알아주시다 보면 그 자체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더 조절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여지나 인내를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다행히 뇌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조절력을 연습을 하면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게임, 술, 담배, 도박 이런 활동들은 사실 아이들이 더 많이 중독되는 이유가 인위적인 보상 때문이잖아요. 너무나 쉽게 보상을 얻는. 근데 이런 인위적인 보상의 문제점을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위적인 보상과는 다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연적인 보상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자연적인 보상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좀 이제 독려해 주시는 그런 방법,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그럼요. 그 아이들이 보상을 즉각적으로 원하는 거는 아이 자신이 어떤 즉각성을 추구하는 충동성이라든지 이게 강한 기질인 아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다른 데서 보상을 거의 못 얻는 경우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주 성적이나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항상 비난받게 되고 또 내가 이만큼 하지 않으면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러면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 혹은 내가 열심히 했다 이런 느낌 자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럴 때 아무래도 더 쉽게 포기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는 성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즉각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들하고 뭔가 함께 하기로 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기까지 잘 기다렸다가 하면서 같이 즐거움을 얻는다든지 또 내가 성실하게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인정을 받는 느낌 또 친구 관계에서 내가 아이를 조금 배려하고 친구들을 도와줬을 때 함께 뭔가 더 잘 되는 느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일반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결과가 아주 뚜렷하고 아주 분명하고 훌륭한 것들이 아닐지라도 나의 일상에서 계속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했을 때 어머 그거 괜찮아 잘했어 참 뜻깊은 일이야 이런 어떤 반응들이 계속 이제 있을 수 있다면 애가 굳이 디지털 세상이라든지 다른 물질로 인한 즉각적인 보상이 있지 않아도 이 보상이 다른 보상을 좀 밀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생님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이제 진료할 때 질문을 하거든요. 뭐 그동안 칭찬받았던 일이 뭐가 있었어? 인정받았던 일이 뭐가 있었어? 혹은 심지어 좋았던 일이라도 말해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계속 내가 남보다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면 다른 어떤 보상들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저희 모든 학부형님들을 포함한 모두가 한 번씩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자연적인 보상은 또 특히나 얻기가, 성취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자아와 효능감이나 뭐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이나 만족감 같은 그런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도 함께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이한테 조금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강의를 들으면서 중독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중독 상태에 빠졌는지를 인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부모님이나 보호자나 뭐 교사들 이렇게 주위 어른들이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해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중독 증상을 보일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나 증상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그 본인은 그냥 여기 너무 몰두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남들도 다 이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것 같고 가끔 본인은 모르는데 친구들은 알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래서 가끔은 이제 또래 교육도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중독의 정의 자체상 어떤 데 너무나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그 우선순위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되는데도 계속 하는 것이 이제 중독이기 때문에 손쉽게 아이들의 경우에는 심하게 게임에 중독이 된 친구들은 하루 일정을 오로지 게임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친구 만나는 거 또 게임할 친구 말고는 잘 만나지 않는 거
또 학교 뭐 등교부터 문제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가 해야 될 걸 많이 놓치는 아이들. 그래서 일상생활에 뭔가 조금 잘 안 되는 것들이 점점 갑자기 생기거나 많아질 때 저희 혹시나 게임 중독이 아닌가 혹은 뭐 도박 중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그런 변화가 단지 개인의 어떤 그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고 관계에도 보통 문제가 생기게 돼서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하니까 부모님께 원래는 굉장히 착하고 말씀도 잘 나눴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전혀 쌩하고 전혀 관계를 멀리하게 된다든지 항상 잘 다녔던 친구들도 점점 어느 순간부터 전혀 만나지 않는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항상 좋아했던 축구, 뭐 테니스 어떤 거든지 여가 활동들도 다 중단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는 이렇게 생활이 뭐 점진적이든 갑자기든 굉장히 바뀌고 그로 인해서 계속 뭔가 문제가 되는데도 유지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혹시 중독은 아닐까? 이렇게 한 번씩 저희가 의심을 해보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중독일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좀 작은 변화라도 이 아이가 왜 아침에 잘 못 일어나지? 그러니까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하지?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좀 세심하게 잘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마약 문제가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건가?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는 기회가 많다라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혹시 그렇게 좀 노출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렇게 다양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ADHD 약을 복용하는 사례를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게 부모는 잘 모르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뭐 이게 좋대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살 빠지는 약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복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약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부모님들께서 어느 정도 어떤 사례 같은 걸 좀 알고 계시면 좀 지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약 관련돼서 항상 수능 전에 가장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처방률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집중력이 좀 올라가는 처방, 혹은 다이어트 약간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성제처럼 잠을 안 자고 공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먹었던 적은 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만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다면 한국은 저 어린 나이부터 조금 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고 외국은 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흔히 주의력이 좋아진다고 하는 ADHD 처방이라든지 다이어트 처방이 다 좋은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불안해진다든지 예민해진다든지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는다든지 공부에 방해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절대 단지 진단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어떤 자신의 퍼포먼스, 자신의 어떤 이제 성취만을 더 올리기 위해서 약을 처방받는 건 어느 나라에서든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한편으로 아이들이 그냥 약을 받는 경우는 없고 부모님이 뭔가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먼저 그 아이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이 약물의 도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오히려 그 약을 꼭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보다 아이가 왜 그 정도로 그 처방을 원할까를 잘 따져보시고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옆에 다른 아이가 먹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아이한테 그렇게 더 강하게 또 동기가 되는지 또 아이가 왜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자신이 어떤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뭐 다른 걸 통해서라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하는 그 마음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어떤 지점인지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어보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되는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약이 있다고? 나도 한번 우리 아이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사실 교수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약을 찾는다라는 거는 아이가 정말 그만큼 사회적으로 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나라별로 이제 마약의 인식의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는 마약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다양한 문화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님께 꼭 아셔야 되는, 한국에서는 어떤 이게 마약의 정의나 그리고 뭐 범주 이런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중요한 부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가끔 한국에서 마약이라든지 약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대처하는 걸 보시고 이제 다른 나라 외국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깜짝 놀라실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심지어는 뭐 이제 최근 얼마 전에 아주 안타까운 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연예인분이 혹시라도 마약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 때문에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난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이제 힘든 결정들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접한 많은 외국 분들은 그게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거는 외국 일반적인 한국이 아닌 나라에선 어쩌면 마약이나 어떤 약물 문제를 한국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혹시라도 한국 문화가 조금 덜 익숙하신 경우에는 마약이나 약물을 좀 약간은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마약이라든지 약물 사용을 누구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한 번이라도 이걸 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벌금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허용되는 약물, 예를 들어 마리화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는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거나 뭐 그럴 때 미리미리 좀 찾아보셔야 된다거나 아니 가급적이면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뭐 병원에서의 치료나 이런 거 외에는 별도의 뭐 약물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너무 많이 찾아보시지 않는 게 안전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흡연이나 술 같은 경우도 사실 문화마다 조금 다른 점을 느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은요. 아까 강의 중에서 이제 도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실제로 이렇게 도박을 하는데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조차도 이게 게임인가 도박인가 지도할 때 굉장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의하는 도박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이게 게임인지,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게임들 중에서 이건 게임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지 도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 어떤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친구가 하는 그냥 단순한 게임을 나도 하는데 이게 왜 도박이에요? 우리 반 아이들 절반 이상이 다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한 정의는 돈 내기 하는 건 전부 다 실은 도박인 도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나 이제 엄격한 정의를 따라서 설문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 잡히면 오히려 꼭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제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위험하지 않는 활동들을 저희가 뭐 인형을 뽑는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좀 빼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돈을 거는 거, 돈을 건다는 뜻은 내가 건 돈을 그대로 받을지 돈을 잃을지 더 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들어간 건 전부 다시 도박의 정의에 맞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우리 내가 게임을 하다가 돈을 이렇게 내서 어떤 아이템을 샀는데 그게 큰 어떤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거기에 익숙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 확률이라든지 만약에 이제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도박의 위험성을 약간 내포하고 있다 하고 이제 경고하는 게임들이 있고요. 요새는 그 확률의 정도라든지 금액 차 같은 것을 계속 고지를 하고 있어서 5년, 7년 전보다는 훨씬 도박 성향이 약간은 줄어들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게임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좀 잘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공식적인 게임 안에서의 확률형 아이템은 제가 약간의 이런 사양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외에 아이들이 그냥 심심해서 눌러본 배너를 통해서 하는 대부분의 이런 놀이 같은 게임들은, 그리고 돈을 걸었을 때 제가 꽁돈이라고 하는데 그냥 포인트를 받아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돈을 더 얻게 됐을 때 이제 거기에서 드는 큰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도박일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어떤 사이트를 사용하는지 그게 아이들 연령에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은 부모님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평소에 아이와 그냥 부담 없이 이런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가능해서, 아마 그런 점들을 잘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돈을 걸어서 내가 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을지, 돈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지, 다 잃을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이제 다 이 경우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게임을 하지 말아라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럼 정말 부모 앞에서 속여서 뒤에서 정말 친구들하고 어떤 게임을 하고 있을지 그러니까 도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근데 이거 좀 이렇게 위험한 것 같다. 이건 좀 약간 도박의 위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 아이가 이제 중독이 의심이 될 때 이제 앞에서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 부모가 다급한 마음이면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교사로서 학교에다가는 상담 선생님께 늘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긴 하는데, 저도 막상 생각해 보면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되지? 어디와 아이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라는 그 구체적으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기관이나 방법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중독들을 다 설명해 드려서 조금씩 다 전문 분야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실은 대부분 상담 선생님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클래스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 상의를 하시는 것도 전 너무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교의 접근성을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학교에 먼저 알리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부모님도 계실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센터장으로 있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뭐 전국에는 6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서울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뭐 내가 사는 구에 있다고 할 때는 당연히 연락해서 찾아가시면 되고, 또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는 따로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기관들이 구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하셔서 또 상담 예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서울시만 국한해서 추가로 센터들이 더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게임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 관련된 센터들이고, 이제 아이윌 센터라고 이제 권역별로 이 센터가 있고, 주로 인터넷과 게임 중독에 특화된 센터고요. 그 외에 이제 도박과 관련된 것만 특화돼서는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라는 센터가 전국 규모로 있어서, 이제 연락을 하면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니까 참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하는 것들도 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도박과 관련된 부분,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부분, 물질과 관련된 부분 다 상담 프로토콜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상담을 하시거나 혹은 이 모든 센터에서 보기에 공존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의 심각도가 병원에서의 어떤 평가라든지 치료를 좀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권고를 받으신다면, 혹은 처음부터 그냥 근처에 있는 어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괜찮은 건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뭐 병원으로 가시는 것도 이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왔다 가신다고 하셔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거나 상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대부분의 모든 상담센터에서도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의 중독 문제라든지 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이나 위센터 선생님, 위클래스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신다면 아마 좀 더 우리 아이한테 가장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어떤 기관들 또 자료들을 더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디 몸이 아프면 사실 너무 쉽게 병원을 가는데 이런 중독 관련해서 병원을 가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 아이가 중독인가? 이런 의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낯설고, 특히 다양한 문화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더 이게 중독인가? 라고 의심하는 지점이 조금 난감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청소년 상담센터 라고 하셨죠? 네, 청소년 상담센터나 아니면 학교의 위클래스 선생님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수영 교수님과 중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독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건강한 관계를 토대로 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소중한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실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어딘가에 중독된다는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잘 키울 어떤 마음에 중독되는 거, 또 아이랑 또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중독되는 거, 그건 대부분 좋은 중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고 아이랑 관계를 형성하시는 어떤 이런 노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여기 참여하셨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아이랑 즐겁고 행복한 시간, 또 중독적인 시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건강한 중독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한번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요, 유튜브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에 언제든지 오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올해 학부모 지원 센터와 연계를 해서 자녀와의 소통과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1대1 상담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창에 공유해 드리는 신청 주소로 접속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연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중독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벌써 이제 2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진짜 이 중독만큼이나 더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ADHD,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영재성 등과 같이 조금 다른 우리 아이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부모님들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